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최소 1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군사훈련이었다고 밝히며 적들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위협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도 공개했는데 바다가 아닌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감사원 국감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문자메시지 내통 논란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이 면역 저하자와 60살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작년 3월부터 중단됐던 일본 무비자 관광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긴장감이 더 커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와 주요 도시들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꼽히는 크림대교가 폭파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을 우크라이나의 테러로 규정하며 또다시 테러하면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붙은 차를 향해 물을 뿌리고 다친 시민들을 구조합니다. 가게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거리는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Какой-то вроде предпоследний. Я услышала, что стекла посыпались в этом дворе. Вот. А еще у нас окна выходят, там есть такой внутренний дворик. 러시아가 현지 시간 10일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서부 르비우, 중부 드니프로 등 우크라이나 전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전국에서 11명 넘게 숨지고 6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한 건물도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다친 직원은 없습니다. Прагнуть паніки і хаосу, хочуть знищити нашу енергосистему, вони безнадійні. Друга мішень – це люди. Спеціально обрали такий час і такі цілі, щоб завдати якнайбільше шкоди. Ал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격한 건 지난 7월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지난 8일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인정했습니다. Авторы, исполнители, заказчики,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 사고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더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선 러시아를 향해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참전으로 인해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언해온 핵 보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푸틴이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다시 보여준다며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은 큰 충격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결의안 채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Constitutes another unacceptable escalation of the war, and as always, civilians are paying the highest price.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G7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합동부대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벨라루스가 본격적으로 참전해 확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С обострением на западных границах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звертыв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예고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푸틴 대통령이 반격을 저지할 최후의 수단으로 핵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이란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다음은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법령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전술핵을 탑재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틀에 걸쳐 군용기를 출격시키는 등 북측의 연쇄 도발은 무려 한 달간 잠행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연쇄미사일 도발이 전술 핵부대 운용 훈련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른 아침과 심야는 물론 평양과 자강도, 강원도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쏜 미사일 종류부터 훈련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우리 군의 비행장과 주요 항구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7차례 미사일 훈련을 모두 참관한 사실과 한 달여간의 잠행을 깨고 낸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산가족 상봉 등 개별 사안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전면 거부한 겁니다.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북한 매체는 또 이번 훈련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조치라며 화살을 돌리고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우리 전투기가 즉시 출격하는 특별감시선을 넘은 데 이어 이틀 뒤인 8일엔 150대나 되는 전투기를 동시에 출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투기 출격은 거의 전례가 없는데요. 우리 군은 지난 1월 40대 배치를 끝낸 최신의 전투기 F-35A를 처음 출격시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우리 군이 설정한 이른바 특별감시선을 넘어 서울에서 단 110km 떨어진 황해도 곡산 일대를 편대 비행하고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인 지난 8일엔 전투기 150대를 출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직접 밝힌 사실로 전투기 150대 동시 출격은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지난 1월 40대 배치를 완료한 최신 전투기 F-35A 스텔스기를 최초로 출격시켰습니다. 다만 6일과 달리 8일 훈련에선 전투기들이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한미일 연합태세에 대한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우리 연합자산이나 이런 것의 항공자산들이거든요. 전술핵 핵지력을 사용하고 있고 전술핵 지력을 지나서 진짜 날아왔을 때 공군기가 막는. 우리 군 당국은 지난 6일과 달리 8일에는 북한 군용기가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아 관련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북한은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도발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대통령실은 동북아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는데 7차 핵실험에 빌미는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술핵 훈련까지 공개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위협으로 우리 국민 생명을 해치려 하는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만이 아닌 동북아를 언급하면서
지난 9일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거듭 3국 간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에 미래를 쥐어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북한의 공개로 대통령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7차 핵실험 강행 의지가 더 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이 진행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위협을 하고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 한미 간 강력한 확장 억제와 한미일 협력만이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나 안보실 명의의 발언도 내지 않았는데 핵실험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 수준이 전에 없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끝도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우선 북한이 지난달 초에 핵 무력 법제화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한 훈련이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 훈련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봐야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 지도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동향 보도가 없어서 잠행 중인가 했는데요. 핵무기 실사용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선 부대에서 실전 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정확한 탄두 기폭 믿음성이 검증됐다.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한마디로 핵 공격이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 위원장의 이번 훈련 현지 지도에서 특이한 점도 보입니다. 리설주 여사가 현장에 동행을 했는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노동신문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예. 김 위원장과 리 여사가 모두 얼굴을 찌푸리면서 귀를 막고 하늘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KN-25 발사 훈련을 지켜보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리 여사가 군사훈련에 동행한 것은 가장 최근이 약 6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이제 그런 만큼 핵 무력을 과시하는 현장에 퍼스트레이디인 리 여사를 동행시키면서 내부 결집 극대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 중에 일본 상공을 넘어서 쏜 사거리 4,500km짜리 중거리 미사일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미사일이 화성 12형의 개량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4일 오전 7시 23분쯤 있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네. 이제 동해상으로도 고도 970km, 사거리 4,50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전략 자산이 결집하는 괌 기지 타격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이제 공개된 보도 사진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예. 이제 개량형이라고 단언할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2017년 9월에 발사한 화성 12형의 사거리가 3,700km였다는 점에서 성능이 개선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진을 개량을 해서 이제 저는 뭐 터보 펌프를 이제 아마 새로 개발을 해서 개량한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보름 동안 한 7차례 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미사일 도발이 결국 7차 핵실험으로 가는 수순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핵실험 언제쯤으로 예측됩니까? 과연 사실상 핵심적인 결정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중국의 당대회 이후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 이 가능성이 한 70%,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한 20%, 내년으로 넘기는 한 10% 이렇게 추정 전망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확장 억제 강화로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획기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획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짚어봐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석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조만간 4,000명 이하로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추가 접종에 사용되는 모더나 2가 백신은 기존 백신과 비교해 오미크론 변이인 BA1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75%,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에 대해서는 69% 높습니다. 개량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으로 사전 예약자는 2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초 접종 완료자도 잔여 백신을 통해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원하시는 분들도 SNS와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800여 명으로 98일 만에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4,000명 이하를 기록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45% 늘었고 영유아를 중심으로 신종호흡기 감염병인 메타뉴모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톰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일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는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요. 설악산에서는 작년보다 9일이나 빨리 첫눈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기온 7.8도, 대관령은 무려 1.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 선에 머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오늘 새벽까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도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첫눈이 강원도 설악산과 광덕산에 내린 걸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새벽 광덕산에 눈이 내리는 모습이 관측됐고 오전에는 설악산 중청대피소 쪽에서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올해 첫눈은 작년보다 9일 이르게 관측됐고 재작년보다는 24일 빨리 내렸는데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기온을 떨어뜨려 첫눈 오는 시기가 평년보다 앞당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언론 대응을 놓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받은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과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도 요구하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 거부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발끈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받아쳤습니다. 이관섭 수석의 출석은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국회 운영위 권한이라고 했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가오와 4대강 사업 직접 감사 지시 등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됩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14일에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사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수사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지난 8월부터 권익위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야 간 친일, 반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얘기라며 반일 선동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소식은 안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한미일 동해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또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일본을 끌어들이려 한다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 북중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국방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친북 프레임으로 맞받았습니다.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묻지마식 친북 행위이며 김정은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인입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반일 선동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표 자신의 죄악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는 심산이라며 피의자가 될 바에야 선동꾼이 낫다는 심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지난주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한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에선 이젠 당권을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내후년 총선 공천권이 달려있기에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 내년 2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움직임의 시작은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징계를 언급하자 이준석 전 대표를 있나 보다라며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 정상화는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또 유 전 의원이 공유한 TK 지역 지지율 1위 결과에 대해 같은 조사에서 7주 연속 1등은 나라며 당권 경쟁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차기 당대표 주자는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함께 견제했습니다. 본인의 원내 지지도는 높지만 두 사람에 비해 대중 인지도가 낮은 점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됩니다. 한편 5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야 의원의 면책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면책 특권이라는 그 특권에 숨지 말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당권 도전 공식화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쯤 입장을 밝히겠다며 본격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무비자 일본 관광이 2년 7개월여 만에 오늘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전 세계 68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비자 없이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일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 일본에 들어갈 땐 코로나19 백신을 3번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도착 후에는 검사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입국 규제 완화로 11월에서 12월 일본 항공 국제선 예약 건수도 급증했다는데 한 여행업체가 지난달 받은 일본 여행 예약은 출발지 기준으로 한국이 전월에 20배, 대만이 8배 증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에 접착제로 손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카소의 명화에 손을 대고 있는 두 사람, 영국의 환경단체 회원인데요.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 위에 순간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인 겁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게르니카 등과 함께 피카소의 반전예술 3대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다행히 그림 위에 아크릴 소재의 커버가 씌워져 있어 작품 훼손은 없었다고요. 이후 아세톤으로 손을 떼어냈고 둘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남녀는 기후위기는 전쟁 더하기 기근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발밑에 두고 이런 시위를 벌였는데요. 기후변화와 인간의 고통이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네요. 그런가 하면 너무 짓궂었던 아빠의 장난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상을 한 채 출렁다리 난간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아빠는 계속 다리를 흔들었고 결국 아이는 출렁다리 사이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중국 쓰촨성 광안시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다리 밑은 수영장이었는데 다행히 아이는 다리 아래의 안전용 그물 덕분에 무사했다고요. 하지만 아이가 무서워하는데도 계속해서 다리를 흔들며 장난을 치다 사고를 내고만 아빠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중국 당국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의를 기울이라는 글을 올렸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연휴 첫날 전북 무주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모였던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원인을 찾던 합동 감식팀이 시골집 보일러를 다시 켜봤더니 지붕 사이 곳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주택 앞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감식 요원이 주택 곳곳을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보일러를 가동시켜보니 지붕 사이로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보일러실이 있는 뒤쪽 말고도 주택 앞에서도 연기가 새어나오는 게 보입니다. 분리한 연통 내부는 검은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부로 배출됐던 것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 안에서도 새는 것 같고 상당 부분 많이 막혀 있어요. 끄러름으로. 사고 주택은 덕유산 자락 400m 고지에 있어 최근 새벽 날씨가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난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홀로 사시는 80대 어머니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3명은 거실, 2명은 각각 방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50대 딸은 화장실 안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산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 정지상석을 사용하는데 딸내미들이 오니까 사고 들어오니까는 점검만 했어도. 경찰은 사망자 감식 소견과 간이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을 확인했으며 연통 내부 등 추가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출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나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다세대 주택 입구에서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 들 것으로 이송합니다. 서울 마포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위층 주민이 타는 냄새와 불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내부 주방은 외부에서 봐도 전부 타버린 걸 확인할 수 있고 순식간에 3층 높이까지 치솟은 연기 때문에 벽도 이렇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반지하에 살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건물에 화재 경보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신고하면서 주민들 대피시키느라고 막 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서부터 연기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소방과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술을 마신 뒤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죽었다. 폭행치사로 일단 긴급 재판 중됩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나서 집주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 5년간 9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서 급격히 불어났는데 문제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죠. 보증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곧 세입자에게 더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저층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독산동 일대입니다. 이곳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1%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곳입니다. 신청은 거의 100% 나왔다고 빠르게 있을 때는 거의 깡통 주택이 됐거든요. 게다가 집주인이 반환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까지 속출하면서 허그가 떼인 돈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허그가 대신 갚아준 집주인은 4,215명. 모두 1조 7천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는데 이 중 9천억 원은 아직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전셋집이 사고가 난 물건 외에도 7,561채가 더 있어서 만기가 다가오는 보증금은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허그가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금, 대입금 미반환율을 미회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 등을 통해서도 못 돌려받은 돈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허그가 8천억 원 넘게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보유한 집과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여 가구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 수준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내일 열리는 금융통합위원회에서
두 번째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원가량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케냐에선 지금까지 약 2만 5천 종의 동물이 확인됐는데요. 최근 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특별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에 데이터가 쌓이면 동물들의 정확한 위치와 서식지의 상태를 알 수 있다네요. 사파리의 드넓은 초원을 거니는 얼룩말과 버팔로떼. 워낙 넓은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 이런 야생동물들의 연구엔 늘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특별한 앱은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들의 사진과 위치, 새끼가 있는지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물들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연구해서 동물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유럽평의회가 올해 바출라프 하벨 인권상 수상자로 러시아의 반정부 활동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네요.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체코의 초대 대통령 바칠라프 하벨의 이름을 딴 이 상은 매년 인권 신장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데요. 올해 수상자인 카라무르자는 러시아 내 인권단체를 이끌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전쟁에 대한 가짜 정보를 유포했던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수감돼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참석한 아내는 러시아의 잔혹한 행위에 침묵을 지킬 수 없었던 모든 이들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다네요.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카타르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인데요. 피파 월드컵의 상징적인 트로피를 돌로 재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카타르로 가보시죠. 돌로 만들어진 대형 월드컵 트로피가 정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 현지 주민이 만든 조각상인데요. 한눈에 봐도 크기가 엄청난데 높이가 3m, 무게는 무려 5톤입니다. 완성하는 데만도 2년이나 걸렸다는데요. 이 조각상의 주인은 월드컵이 개막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조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타르의 한 전통시장에선 전통 요리부터 향신료와 기념품 준비까지 방문객을 위한 준비로 바쁘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개천절 연휴에 이어 지난 휴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이달 내내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윤현지 기자입니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손엔 성조기를 들고 청계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세종대로 전체를 점거하고 연단에 올라 전 정부와 야당을 거친 언사로 비판합니다. 이재명을 찍은 1,414만 표 국민들이여 전향하십시오. 멍청해도 보통 멍청해야지. 북한으로 가라. 광화문뿐 아니라 삼각지에서도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이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내린 와중에도 집회 측 추산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는 물론 교육 관련 단체들도 합세해 최근 발표된 개정교육 시안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대했습니다. 남녀 이외 사회적성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과 용산, 삼각지 등에서 이어지면서 서울 시내 도심은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또 인도 곳곳에 설치된 입간판과 시설물 탓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달 내내 주말 대규모 집회가 신고돼 있어 시민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죠. 이 망막 중심의 노란 부위를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황반에 이상이 생기면 실명까지 초래하는데 최근 5년 사이 황반 변성 환자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살인 임미미 씨는
3년 전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막 주변 혈관이 터져 피의 철분 성분이 시세포를 잃게 만든 겁니다. 임 씨는 올해 5월 왼쪽 눈에도 황반변성이 생겼지만 조기에 발견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눈을 가리게 되면 흰 자는 보이는데 까만 자는 거의 전혀 안 보여요. 증상에 따라선 사진처럼 가운데가 까맣게 보이기도 합니다.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막으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황반부 이상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황반 변성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7년 16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36만 7천여 명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98%는 50살 이상입니다. 때문에 50살 이상은 매년 1회, 70살 중반 이후는 3회까지 정기 검진을 추천합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어요. 이게 커지다가 어느 선 이상 나빠지면은 그때부터 확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주 봐서 초기에 잡아내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의학으론 병의 진행만 늦출 수 있어 평소 눈 관리가 중요합니다. 야외에선 자외선을 막는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황반엔 시세포 노화를 막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4대1의 비율로 있는데 체내 합성이 안 돼 항산화제 복용도 추천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연구에 기여한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버냉키 전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필립 디버그 등 3명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일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는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요. 설악산에서는 작년보다 9일이나 빨리 첫눈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기온 7.6도, 대관령은 무려 1.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 선에 머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오늘 새벽까지 소속 25m 이상의 강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도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은 2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경우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바이러스에 쉽게 증식되곤 합니다. 먼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자주 마시기입니다. 호흡기나 신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외출 시에는 겉옷이나 스카프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몸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오늘 뭐 입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두꺼운 외투 꺼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더 춥습니다. 스카프 등으로 목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